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교과서 51페이지의 부정합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지질구조 5개 중에 이미 4개는 다 배웠고요. 오늘은 부정합만 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평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끝나고 첫째 주 금요일인 이제 5월 7일에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각 반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할 거고요. 이제 2학년 11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 지구과학 수업이 없는데 그 화요일 2교시 제 지구과학 시간이랑 이제 금요일 2교시 영어랑 바꿔서 제 지구과학을 금요일로 가져가서 이때 수행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5월 7일 금요일에 진행될 거고, 어떤 내용으로 볼 거냐면 교과서 54페이지 나와 있는 그 지층의 생성순서 결정 실험이 있어요. 요 실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그 지층의 단면도 모습만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지층을 봤을 때 생성 순서를 올바르게 이제 정할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그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하면은 그 수행평가 공지물 인쇄해서 각 반에다가 다 뿌려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5월 7일에 볼 거고, 보는 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거 보겠습니다. 자,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 부정합을 알기 전에 먼저 정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합이라는 건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게 정합입니다.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거, 이게 정합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이 어떤 이제 퇴적물이 와가지고 여기에 쌓여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게 정합입니다. 정합. 이게 지층이 정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층은 정합 관계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쌓이다가 어떤 이유로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퇴적되고 또 퇴적되고 또 퇴적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잘 쌓이고 있는 건데, 뭐 얘가 퇴적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퇴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위에 더 쌓여야 되는 게 시간이 이제 쌓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요. 그러다가 다시 얘가 퇴적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쌓이지 않다가 다시 새로운 게 쌓이기 시작했을 때, 요 원래 있던 지층과 새롭게 쌓인 지층의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시간 간격이 큰 거, 상하 지층의 시간 간격이 큰 거, 그냥 시간 간격이 큰 거가 아니라 퇴적이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퇴적이 진행되면서 시간적 차이가 크게 나온 거, 요게 바로 부정합 관계입니다. 부정합. 그래서 상하지층의 관계가 불연속적인 것을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상하지층의 관계가 불연속적인 것. 연속적인 건 정합, 불연속적인 건 부정합. 그러면 이 부정합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부정합의 형성 과정인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퇴적이라는 거는 퇴적물이 이렇게 밀려와서 누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퇴적은 물 밑에서 잘 일어나요. 퇴적은 주로 물 아래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그리고 퇴적의 반대, 풍화 침식작용. 얘는 물 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여기서 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퇴적은 물 밑에서, 풍화 침식은 물 밖에서,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때 먼저 일단 물 밑에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요 물 아래에서 퇴적물이 이렇게 정합관계로 쌓여요. 두 칸 쌓였다고 볼게요. 요게 부정합의 형성 과정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일단은 정합관계로 쌓인다. 여기 1번.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지층이 융기를 해서 물 위로 지층이 드러나요. 그리고 퇴적이 중단되죠. 지층이 올라가든 아니면 물이 내려가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물 위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물 밑이 아니라 물 밖으로 드러난 환경이기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3칸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3칸. 맨 위에 있는 애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위에가 깎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칸이 남겠죠. 위에 파란색이 깎인 겁니다.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자, 근데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깎여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돌을 갖다가 물이나 바람이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쳐가지고 손상을 줘가지고 부서뜨리는데 그 모든 게 아주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진 않고 이렇게 부서질 때 아주 조그마한 부스러기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휩쓸려 가지만 아주 큰 것들, 자갈, 그러니까 입자가 큰 자갈들은 요 위에서 남아있어요. 잘 휩쓸리지 않고. 아주 입자가 큰 애들, 부서진 것 중에 입자가 큰 애들은 여기 잘 남아있고요. 입자가 작은 애들은 휩쓸려서 날아갑니다. 아무튼 이 파란색 지층이었던 게 풍화 침식이 일어나서 부서졌지만 입자가 큰 부분들은 아직 위에 남아있다. 풍화 침식 작용 받은 이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층이 다시 물 밑으로 침강을 하든 아니면 물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다시 물 아래로 들어가든 아무튼 물 밑 환경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새로운 퇴적이 일어나고 요 위에 퇴적층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새로 쌓인 지층이랑 요 원래 있던 지층 간의 시간적 간격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요렇게 시간적 간격이 큰 거.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퇴적돼가지고 시간적 간격이 큰 여기를 이제 부정합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부정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부정합은 먼저 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풍화와 침식을 받고 퇴적이 되다가 융기가 일어나서 풍화 침식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침강해서 다시 퇴적되는 관계. 요게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퇴적, 융기, 풍화 침식, 침강, 퇴적. 요게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지층은 서로 부정합 관계인데 특히 요 두 지층의 경계선 있죠. 요 지층의 경계선. 여기는 지금 제가 선으로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생긴 면입니다. 면. 그래서 여기를 부정합 면이라고 불러요. 부정합 면. 부정합 관계인 두 지층의 사이에 있는 그 면은 부정합 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부정합의 특징을 볼게요. 자,
부정합의 특징. 어떤 지층에서 부정합이 보였다라고 하면 부정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 있죠. 융기랑 침강. 이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지각 변동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융기랑 침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합이 발견됐으면 그 지층은 융기랑 침강 과정이 있었겠구나. 이러한 지각 변동을 받았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합의 특징으로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건데 기저여감이 뭐냐면 아까 일단 기저여감의 정의만 쓰면 부정한 면 위에 이제 입자가 큰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 요게 기저여감입니다. 기저여감. 이 기저여감은 부정합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부정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떤 지층에서 기저여감이 보인다라는 뜻은 여기가 지금 부정합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저여감은 어떻게 생기냐면 기존 지층의 입자가 부서지고 자그마한 입자는 다 흘러가고 큰 입자만 무거워서 남기 때문에 이 기저여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 여기서 위에가 부서져가지고 파쇄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입자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있는데 작은 것들은 다 휩쓸려져 버리고 입자 큰 것만 무거워가지고 잘 휩쓸리지 않아서 여기에 남아서 이루어진 게 기저여감입니다. 기저여감. 플러스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물 밖으로 나온 상태라서 여기가 파쇄돼서 기저여감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침강이 일어나요.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오는데 한 번에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시간이 점차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슬슬 물이 슬슬 올라와요.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바로 윗면은 이 지층의 가장 윗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환경은 수심이 얕은 환경이에요. 자, 수심이 얕은 환경이라는 뜻은 연안이라는 뜻입니다. 연안. 이렇게 해안가락 같은 게 있을 때, 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수심이 얕은 곳이 여기고요. 수심이 깊은 곳이 여기겠죠. 자,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유입되죠. 자, 근데 이 물이 지금 퇴적물을 이끌고 와요. 여러 입자 큰 거나 입자 작은 것들 같이 이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 수심이 얕은 환경, 이렇게 물로 유입되다 보면 점점 유속이 느려지면서 자기가 끌고 온 퇴적물들을 놓게 되는데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게 입자가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이 환경에서는 이 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가장 먼저 퇴적물을 내려놓게 되는데, 이 얕은 환경에서 가장 먼저 퇴적물을 놓게 되는데, 그때 놓게 되는 것들이 주로 입자가 큰 것들입니다. 무거운 것부터 내려요. 그리고 이 입자가 작은 것들은 유속이 느려져도 내려놓지 않고 얘는 그래도 잘 휩쓸려 가니까 저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좀 입자가 작은 것 위주로 이렇게 쌓여요. 근데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는 당장 가장 놓기 좋은 것들, 유속이 늘어졌을 때 먼저 내려놔야 하는 것들,
주로 입자가 큰 것들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여기서 수심이 얕을 때 먼저 새로 유입되는 그 입자들도 큼직큼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암석이 부서지고 남은 큰 입자가 여기에 분포를 하기도 하고, 물이 올라오면서 또는 이 지층이 침강하면서 얘가 점점 물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당장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얕은 환경일 때, 그때는 이런 큰 입자들이 쌓이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이 부정압면 바로 위에는 주로 큰 입자들이 남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수심이 얕은 환경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입자가 큰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애초에 부서질 때 조그만 것들은 다 날아갔고 입자가 큰 애들만 자기 무게로 버텨서 남아있다. 그래서 기저여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퇴적되는 것들이 물 얕은 곳에서 자갈, 아니면은 부서진 게 남아있는 건 자갈, 입자가 큰 것들. 그래서 기저여감. 그 다음 부정압의 특징 세 번째로, 부정압의 형성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부정압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생대라고 쳐볼게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인 삼엽충이 관찰이 됩니다. 또는 필석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삼엽충이나 필석 둘 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요. 퇴적물이니까 생물의 유해가 같이 쌓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퇴적암에서는. 화성암 같은 데서는 마그마가 분출돼서 만들어진 거라 다 화석이 있었더라도, 생물이 그 위에 있었더라도 다 녹아버려가지고 화석이 안 남아요. 근데 퇴적물이 쌓인 퇴적암은 생물의 이런 화석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이런 화석들이 잘 관찰될 수가 있고, 자, 그러다가 여기서 부정압이 나타나요. 얘가 융기했다가 또 위에가 깎이고 다시 침강해서 새로운 게 쌓입니다. 그러면 고생대 때 연속적으로 잘 쌓이다가 시간 간격이 아주 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고생대가 아니라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인 삼엽충, 필석 말고 갑주어나 푸줄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적 순서로 삼엽충 먼저 번성하고 필석 번성하고 갑주어, 그 다음에 푸줄리나 이런 식으로 번성을 하는데, 제대로 정합적으로 쌓였으면 필석층 위에 푸줄리나가 있는 층이 나타나야겠지만, 여기가 지금 부정압이라서 고생대는 필석 시대까지만 퇴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없다가 중생대에 가서야 다시 퇴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화석이 필석에서 공룡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정압면의 위아래층에서는 화석이 급격하게 갑자기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정압의 종류. 자, 부정압의 모양에 따라서 평행부정압, 경사부정압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부정압 아래에 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난정압으로도 나뉘는데, 먼저 평행부정압은 부정압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평행인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것들, 부정압면이 여기인데 요 아래에 있는 두 지층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이게 평행부정압. 그리고 경사부정압은 부정압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의 경사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건 왜 생기냐면 지층이 융기할 때 습곡이 형성되면서 융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환경이었는데 횡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융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깎이고 새로운 지층이 또 퇴적되면 지금 이 모습이 나오려면 여기만 이렇게 본 거죠. 여기만 이렇게 봤더니 위에는 이렇게 잘 쌓여있고 그 밑에가 이렇게 쌓여있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여기 당연히 기저효감 남아있을 거고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의 경사가 다른 경우 이게 경사부정합입니다. 경사부정합. 그 다음 난정합은 뭐냐면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의 특징은 다른 부정합에 비해서 이 상하지층의 시간 간격이 더 많이 크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난정합은 부정한 면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의 시간 간격이 더 크다. 왜 더 크냐면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함이 있다라는 뜻은 심성함은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심성함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됐다라는 뜻이에요. 심성함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저 밑에 있는 심성함이 지표로 올라와야 돼요. 저 지하 깊은 애가 위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심성함이 요 위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또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침강해야 되고 그 위에 또 퇴적이 일어나야 비로소 여기에 부정한 면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밑에가 부정한 면 밑에가 심성함이 있는 경우 요거는 난정합이라고 한다. 또는 심성함 또는 이제 변성함도 가능합니다. 변성함 같은 경우에도 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편이거든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 그래서 얘도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서 잘 만들어지는 애들이고 심성함도 그렇고요.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게 올라와서 다시 깎이고 다시 퇴적되고 다시 이제 깎이고 다시 침강해서 새로운 게 퇴적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많은 시간 과정. 그래서 난정합이 있다라는 거는 부정한 면 위아래에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면이라는 걸 관찰을 했을 때, 부정합을 관찰했을 때 그 지층은 몇 번이나 융기를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지층에서 부정합이 관찰됐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그 지층은 최소한 부정한 면 수 플러스 1만큼의 융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일단 부정함이 만들어지려면 융기는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정합을 관찰을 하려면 물속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물속에서 지표로 올라와야지 우리가 관찰이 돼요. 우리 눈으로. 물속에 있을 때는 그냥 부정합이 있더라도 부정합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보려면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융기가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정합 상태였어요.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한 번 융기해요. 이렇게 깎여요. 깎여서 뭐 기저효감 남겠죠. 다시 들어가요. 침강. 그러면 이제 부정한 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부정한 면 볼 수가 없죠. 저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얘가 한 번 더 융기해야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융기 한 번, 여기서 융기 한 번, 있어야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관찰 가능한 부정합의 최소 융기 횟수. 부정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융기가 한 번이면 되는데 관찰까지 하려면은 융기가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소 융기 횟수를 알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얘가 융기를 몇 번 했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부정한 면을 봤어요. 부정한 면이 2개 있는 지층을 봤어요. 여기 하나, 여기 2개. 하나, 2개. 그럼 얘는 최소한 융기가 3번인 겁니다. 근데 정확히 몇 번 했는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 이걸 만드는 방법은 자, 정합관계에서 쌓여요. 물 밖으로 나와요. 융기 한 번. 깎여서 부정한 면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융기를 해요. 근데 이때 엄청 오랫동안 융기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다 침식돼 버려요. 위에 게. 그럼 새로운 부정합을 또 만들겠죠. 또 이제 침강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융기를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부정한 면이 하나로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얘가 부정합을 2번 만들었는데 융기 1번, 융기 2번, 융기 3번. 융기가 3번이 있었는데 2번째 융기 때 위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잘 그린 거 맞나?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새로운 기저여관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쌓이니까 지금 부정한 면이 하나로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최소 융기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거는 2번인 겁니다. 사실 3번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얘가 3번 했는지는 모르고 최소 2번은 융기를 했겠구나. 1번은 아니겠구나.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부정한 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융기해가지고 2번의 융기가 있었겠구나. 최소한. 얘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1번이나 0번은 아니고 2번은 있었어야지 우리 눈에 지금 관찰될 거다. 부정한 면이 2개면은 최소 융기가 3번이에요. 이게 뭐 아까처럼 드러나고 깎이고 융기 1번이에요. 그리고 물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쌓여요.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이번엔 딱 이 위에 층만 부서지는 거죠. 다시 침강해가지고 부정한 면을 만들어요. 이게 융기 2번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융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융기가 3번 있었던 거죠. 물론 그 과거에 더 많은 융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융기는 3번이다. 이렇게. 사실 이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정답만 그냥 필요한 이 결과만 말하면 관찰 가능한 부정합의 최소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 값이 최소 융기 횟수다. 융기가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융기 횟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융기 횟수는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부정한 면이 있을 때 융기는 최소한 몇 번을 했겠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